우리의 삶의 중독이 얼마나 소리 없이 스며드는지 생각해보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중독은 늘 주사기나 술병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인스타그램 피드를 9번이나 새로 고침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괜찮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누군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드라마 한 편만 더 보자던 것이 2편이 되고 3편이 되고 결국 시즌 전체를 밤새워 정주행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는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짜릿한 쾌감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공허함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그 공허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에게 이 중독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냐고 물었다면 그는 해독 치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당신의 행동 자체에 집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융은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증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영혼이 보내는 고통의 신호라고 말이죠. 우리는 도파민은 고갈되고 자극적인 것들에는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더 나은 기분을 느끼려 애쓰지만 안타깝게도 공허한 쳇바퀴에 갇혀버렸습니다. 동기부여와 보상의 감정을 담당하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융은 이 상태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란 사회적 자아나 직함 같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고 가장 통합된 본질, 즉 진정한 나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 의식과 창의성, 그리고 의미를 불어넣는 바로 그 핵심 말입니다. 융에게 중독이란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덜어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온전한 내가 되고 싶다는 무의식의 간절한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중독은 나쁘다. 그 마약이 알코올이든 모르핀이든 심지어 이상주의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공허함이라는 것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현대적인 중독 치료법이 한계를 보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치료하려 하지만 그 습관 뒤에 숨어있는 상처받은 한 인간을 만나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벽에 난 구멍을 급히 때우지만 이미 금이 가버린 기초는 외면합니다. 융은 지속적인 치유는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를 낼 때에만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두려워하며 애써 외면했던 내면의 부분들 말입니다. 사실 그 부분들이야말로 침묵이 아닌 따뜻한 인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가 너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억압된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그림자 안에 진정한 치유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칼융이 우리에게 단순히 이론만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지도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통합하기 시작할 수 있는 심리학적이고 영적인 도구들을 말입니다. 이 도구들은 애초에 우리의 도파민이 고갈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돕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는 단순히 쾌락을 쫓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목적과 하나가 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체적인 도구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현실적인 도구부터 영적인 도구, 심지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까지 모두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히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을 넘어 그 중독을 통해 당신에게 필사적으로 말을 걸어오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일 테니까요. 자,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고 삶의 더 깊은 차원을 여행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분이라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되며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의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독이 원인이 아닌 증상이라면 그 밑바닥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요? 도파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행어처럼 떠도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메신저로서의 도파민 말입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모든 작은 행동 뒤에 숨겨진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동기부여이자 기대감이며 보상입니다.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까톡 소리, 달콤한 디저트의 첫 한 입, 내 생각나서 라고 적힌 따뜻한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 몸에 도파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삶은 점차 잿빛으로 변해갑니다. 아무런 영감도 의욕도 없이 모든 것이 평평하게 느껴지죠. 바로 그때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도파민 고갈은 넷플릭스나 패스트푸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우리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착한 아이가 되어야만 했거나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거나 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욕구를 억누르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습니다. 융은 이것을 정신적 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일부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그 대신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을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이런 만성적인 단절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필사적으로 위안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술병에서, 다른 이는 연인에게서, 또 다른 이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그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행위를 통해 다시 느끼고 싶어하는 감정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좋으니 의미의 불꽃을 느끼고 내가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중독 그 자체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 도파민, 고갈 현실, 도피 행동 깊은 수치심, 그리고 더 깊어지는 공허함이라는 끔찍한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칼 융은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합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옴으로써 깨닫게 된다. 이는 당신을 아프게 하는 부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쪽으로 몸을 돌려 마주하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중독은 어떤 고통을 마비시키려 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살아남기 위해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버려야만 했을까? 이것이 바로 융의 접근 방식이 전통적인 치료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그는 당신이 단순히 술을 끊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반복되는 패턴을 실패의 증거가 아닌 단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 보내는 작은 연기 신호들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꿈을 신성하게 여기고 상징과 원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우리 자신의 여러 부분들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어린아이, 반항아, 치유자, 그리고 상처받은 자아.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외부의 것들을 통해 온전함을 느끼려고 계속 발버둥 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중독을 더 이상 실패로 보지 않고 하나의 메시지로 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중독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정신이 만들어낸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이 더 깊은 내면과 연결되고 그 강박적인 패턴 뒤에 무엇이 정말로 숨어 있는지 발견하도록 도와줄 3가지 도구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도구들은 중독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도구는 그림자 작업입니다. 칼 융의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그림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거부하고 부정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을 저장해두는 우리 정신의 숨겨진 부분입니다. 분노, 슬픔, 질투, 두려움, 심지어 강력해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감정과 욕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지하로 숨어들어 우리의 중독, 타인에 대한 투사, 그리고 반복되는 삶의 패턴을 통해 슬금슬금 새어 나올 뿐입니다. 그림자 작업이란 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와 조용히 마주 앉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깊숙이 가둬버렸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절실하게 마주해야만 하는가? 그림자 작업은 글쓰기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써내려가 보세요. 만약 나의 중독이 목소리를 가졌다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떠한 판단도 없이 그저 목소리가 흘러나오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아마 수면 바로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호흡 수련입니다. 칼 융이 직접 호흡법을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는 호흡이야말로 몸을 통해 무의식을 만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호흡 수련이란
의식적이고 리드미컬한 호흡을 사용하여 생각하는 마음을 우회하고 몸 안에 저장된 감정적 에너지에 접근하는 수련법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특히 끊어짐 없이 원을 그리듯 순환하는 방식으로 호흡할 때 당신은 신경계에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안전해. 이제 그만 놓아주어도 괜찮아. 그 뒤에는 종종 묻어두었던 감정들,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심지어 오래전에 잊혔던 기억들이 해방되는 경험이 뒤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웃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떨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명료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해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통합입니다. 당신은 중독이 마비시키려 했던 에너지에 막힌 부분을 뚫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은 감각을 무디게 하지만 호흡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단 한 번의 호흡 수련만으로도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어떤 물질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도구는 영혼과의 대화로서의 상징적 의식입니다. 칼 융은 종종 영혼은 이미지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 꿈, 그리고 의식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이성을 우회하여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말을 겁니다. 우리가 중독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습관만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의 내면 세계가 침묵당하거나 무시당해 왔습니다. 의식은 그 대화를 다시 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텅 빈 형식적인 의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연결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상징적 의식이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을 찾아 촛불 하나를 켜세요. 불은 시대를 초월한 정화의 상징입니다. 거울 앞에 앉아 당신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했다는 것을 알아. 아직 그게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나는 여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어. 그리고 당신의 중독된 부분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편지를 다 쓴 후에는 그것을 접어 촛불 아래에 놓아두세요. 그리고 15분 동안 촛불이 타는 것을 지켜보며 깊이 호흡하고 그저 현재에 머무르세요. 이것은 무언가를 고치려는 행위라기보다는 다시 연결되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더 깊은 자아에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증상을 살펴보고 그림자를 만났으며 재연결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연금술, 즉 변형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중독에서의 치유는 단순히 습관을 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람, 아니 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중독이 그토록 침묵시키려 했던 내면의 부름에 마침내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길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말입니다. 완벽하거나 세련되게 다듬어진 모습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통합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란 중독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이미 분열되어 있었고, 이미 단절되어 있었으며, 이미 고통받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목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여 중독이 당신을 이끌려 했던 바로 그 버전의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이 온전함을 느끼는 당신 말입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스케줄이 아닌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삶을 창조하세요. 융은 대부분의 신경증이 살아내지 못한 삶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직업,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관계, 당신의 영혼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판에 박힌 일상이 포함됩니다. 당신은 진공 상태에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반영하는 환경 속에서 치유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에 무엇이 중독을 키우는가, 그리고 무엇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살게 하는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 솔직한 대화 한 번, 창의적인 활동 하나,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 하나. 이것들은 단순히 절제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신성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극이 아닌 의미로 당신의 삶을 채우세요. 중독은 과도하게 자극적이지만 깊은 연결은 부족한 삶에서 번성합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대신 스크롤하고 성찰하는 대신 폭식하며 창조하는 대신 소비합니다. 그러니 이 습관을 어떻게 멈출까? 라고 묻는 대신 이 갈망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도파민의 쳇바퀴를 의미의 순환으로 대체하세요. 예를 들어 결과물을 판단하지 않고 예술 활동을 해보는 것. 조용히 앉아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을 읽는 것.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당신의 삶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 그대로 환영받는 공간이 될 때 중독은 서서히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 재발을 실패가 아닌 메신저로 바라보세요.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치유는 결코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무의식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며 진정으로 통합될 때까지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만약 재발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놓친 것이 있나 봐.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당신은 결코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나선형 계단의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신에게는 새로운 도구들, 즉 알아차림, 언어, 지지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연민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중독이 마침내 당신 자신을 찾게 된 이유가 될 때 일어납니다. 한때 당신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것이 당신을 자유로 이끄는 문이 될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개성화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개발이나 회복이라는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잃어버렸던 모든 당신의 조각들을 되찾는 레클러메이션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내면의 아이, 예술가, 몽상가, 그리고 영적인 탐구자.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 눈부시고 조화로운 하나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어떤 신호를 기다려왔다면 바로 이것이 그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우리의 삶의 중독이 얼마나 소리 없이 스며드는지 생각해보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중독은 늘 주사기나 술병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인스타그램 피드를 9번이나 새로 고침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괜찮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누군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드라마 한 편만 더 보자던 것이 2편이 되고 3편이 되고 결국 시즌 전체를 밤새워 정주행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는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짜릿한 쾌감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공허함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그 공허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에게 이 중독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냐고 물었다면 그는 해독 치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당신의 행동 자체에 집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융은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증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영혼이 보내는 고통의 신호라고 말이죠. 우리는 도파민은 고갈되고 자극적인 것들에는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더 나은 기분을 느끼려 애쓰지만 안타깝게도 공허한 쳇바퀴에 갇혀버렸습니다. 동기부여와 보상의 감정을 담당하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융은 이 상태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란 사회적 자아나 직함 같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고 가장 통합된 본질, 즉 진정한 나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 의식과 창의성, 그리고 의미를 불어넣는 바로 그 핵심 말입니다. 융에게 중독이란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덜어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온전한 내가 되고 싶다는 무의식의 간절한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중독은 나쁘다. 그 마약이 알코올이든 모르핀이든 심지어 이상주의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공허함이라는 것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현대적인 중독 치료법이 한계를 보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치료하려 하지만 그 습관 뒤에 숨어있는 상처받은 한 인간을 만나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벽에 난 구멍을 급히 때우지만 이미 금이 가버린 기초는 외면합니다. 융은 지속적인 치유는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를 낼 때에만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두려워하며 애써 외면했던 내면의 부분들 말입니다. 사실 그 부분들이야말로 침묵이 아닌 따뜻한 인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가 너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억압된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그림자 안에 진정한 치유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칼융이 우리에게 단순히 이론만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지도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통합하기 시작할 수 있는 심리학적이고 영적인 도구들을 말입니다. 이 도구들은 애초에 우리의 도파민이 고갈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돕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는 단순히 쾌락을 쫓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목적과 하나가 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체적인 도구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현실적인 도구부터 영적인 도구, 심지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까지 모두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히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을 넘어 그 중독을 통해 당신에게 필사적으로 말을 걸어오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일 테니까요. 자,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고 삶의 더 깊은 차원을 여행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분이라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되며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의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독이 원인이 아닌 증상이라면 그 밑바닥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요? 도파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행어처럼 떠도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메신저로서의 도파민 말입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모든 작은 행동 뒤에 숨겨진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동기부여이자 기대감이며 보상입니다.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까톡 소리, 달콤한 디저트의 첫 한입, 내 생각나서 라고 적힌 따뜻한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 몸에 도파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삶은 점차 잿빛으로 변해갑니다. 아무런 영감도 의욕도 없이 모든 것이 평평하게 느껴지죠. 바로 그때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도파민 고갈은 넷플릭스나 패스트푸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우리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착한 아이가 되어야만 했거나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거나 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욕구를 억누르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습니다. 융은 이것을 정신적 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일부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그 대신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을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이런 만성적인 단절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필사적으로 위안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술병에서, 다른 이는 연인에게서, 또 다른 이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그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행위를 통해 다시 느끼고 싶어하는 감정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좋으니 의미의 불꽃을 느끼고 내가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중독 그 자체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 도파민 고갈 현실 도피 행동 깊은 수치심 그리고 더 깊어지는 공허함이라는 끔찍한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칼 융은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합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옴으로써 깨닫게 된다. 이는 당신을 아프게 하는 부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쪽으로 몸을 돌려 마주하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중독은 어떤 고통을 마비시키려 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살아남기 위해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버려야만 했을까? 이것이 바로 융의 접근 방식이 전통적인 치료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그는 당신이 단순히 술을 끊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반복되는 패턴을 실패의 증거가 아닌 단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 보내는 작은 연기 신호들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꿈을 신성하게 여기고 상징과 원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우리 자신의 여러 부분들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어린아이, 반항아, 치유자, 그리고 상처받은 자아.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외부의 것들을 통해 온전함을 느끼려고 계속 발버둥 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중독을 더 이상 실패로 보지 않고 하나의 메시지로 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중독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정신이 만들어낸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이 더 깊은 내면과 연결되고 그 강박적인 패턴 뒤에 무엇이 정말로 숨어 있는지 발견하도록 도와줄 3가지 도구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도구들은 중독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도구는 그림자 작업입니다. 칼 융의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그림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거부하고 부정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을 저장해두는 우리 정신의 숨겨진 부분입니다. 분노, 슬픔, 질투, 두려움, 심지어 강력해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감정과 욕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지하로 숨어들어 우리의 중독, 타인에 대한 투사, 그리고 반복되는 삶의 패턴을 통해 슬금슬금 새어 나올 뿐입니다. 그림자 작업이란 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와 조용히 마주 앉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깊숙이 가둬버렸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절실하게 마주해야만 하는가? 그림자 작업은 글쓰기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써내려가 보세요. 만약 나의 중독이 목소리를 가졌다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떠한 판단도 없이 그저 목소리가 흘러나오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아마 수면 바로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호흡 수련입니다. 칼 융이 직접 호흡법을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는 호흡이야말로 몸을 통해 무의식을 만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호흡 수련이란
의식적이고 리드미컬한 호흡을 사용하여 생각하는 마음을 우회하고 몸 안에 저장된 감정적 에너지에 접근하는 수련법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특히 끊어짐 없이 원을 그리듯 순환하는 방식으로 호흡할 때 당신은 신경계에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안전해. 이제 그만 놓아주어도 괜찮아. 그 뒤에는 종종 묻어두었던 감정들,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심지어 오래전에 잊혔던 기억들이 해방되는 경험이 뒤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웃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떨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명료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해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통합입니다. 당신은 중독이 마비시키려 했던 에너지에 막힌 부분을 뚫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은 감각을 무디게 하지만 호흡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단 한 번의 호흡 수련만으로도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어떤 물질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도구는 영혼과의 대화로서의 상징적 의식입니다. 칼 융은 종종 영혼은 이미지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 꿈, 그리고 의식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이성을 우회하여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말을 겁니다. 우리가 중독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습관만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의 내면 세계가 침묵당하거나 무시당해 왔습니다. 의식은 그 대화를 다시 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텅 빈 형식적인 의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연결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상징적 의식이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을 찾아 촛불 하나를 켜세요. 불은 시대를 초월한 정화의 상징입니다. 거울 앞에 앉아 당신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했다는 것을 알아. 아직 그게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나는 여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어. 그리고 당신의 중독된 부분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편지를 다 쓴 후에는 그것을 접어 촛불 아래에 놓아두세요. 그리고 15분 동안 촛불이 타는 것을 지켜보며 깊이 호흡하고 그저 현재에 머무르세요. 이것은 무언가를 고치려는 행위라기보다는 다시 연결되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더 깊은 자아에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증상을 살펴보고 그림자를 만났으며 재연결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연금술, 즉 변형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중독에서의 치유는 단순히 습관을 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람, 아니, 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중독이 그토록 침묵시키려 했던 내면의 부름에 마침내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길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말입니다. 완벽하거나 세련되게 다듬어진 모습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통합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란 중독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이미 분열되어 있었고 이미 단절되어 있었으며 이미 고통받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목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여 중독이 당신을 이끌려 했던 바로 그 버전의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이 온전함을 느끼는 당신 말입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스케줄이 아닌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삶을 창조하세요. 융은 대부분의 신경증이 살아내지 못한 삶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직업,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관계, 당신의 영혼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판에 박힌 일상이 포함됩니다. 당신은 진공 상태에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반영하는 환경 속에서 치유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에 무엇이 중독을 키우는가, 그리고 무엇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살게 하는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 솔직한 대화 한 번, 창의적인 활동 하나,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 하나. 이것들은 단순히 절제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신성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극이 아닌 의미로 당신의 삶을 채우세요. 중독은 과도하게 자극적이지만 깊은 연결은 부족한 삶에서 번성합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대신 스크롤하고 성찰하는 대신 폭식하며 창조하는 대신 소비합니다. 그러니 이 습관을 어떻게 멈출까? 라고 묻는 대신 이 갈망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도파민의 쳇바퀴를 의미의 순환으로 대체하세요. 예를 들어 결과물을 판단하지 않고 예술 활동을 해보는 것. 조용히 앉아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을 읽는 것.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당신의 삶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 그대로 환영받는 공간이 될 때 중독은 서서히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 재발을 실패가 아닌 메신저로 바라보세요.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치유는 결코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무의식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며 진정으로 통합될 때까지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만약 재발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놓친 것이 있나 봐.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당신은 결코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나선형 계단의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신에게는 새로운 도구들, 즉 알아차림, 언어, 지지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연민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중독이 마침내 당신 자신을 찾게 된 이유가 될 때 일어납니다. 한때 당신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것이 당신을 자유로 이끄는 문이 될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개성화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개발이나 회복이라는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잃어버렸던 모든 당신의 조각들을 되찾는 레클러메이션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내면의 아이, 예술가, 몽상가, 그리고 영적인 탐구자.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 눈부시고 조화로운 하나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어떤 신호를 기다려왔다면 바로 이것이 그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우리의 삶의 중독이 얼마나 소리 없이 스며드는지 생각해보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중독은 늘 주사기나 술병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인스타그램 피드를 9번이나 새로 고침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괜찮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누군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드라마 한 편만 더 보자던 것이 2편이 되고 3편이 되고 결국 시즌 전체를 밤새워 정주행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는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짜릿한 쾌감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공허함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그 공허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에게 이 중독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냐고 물었다면 그는 해독 치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당신의 행동 자체에 집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융은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증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영혼이 보내는 고통의 신호라고 말이죠. 우리는 도파민은 고갈되고 자극적인 것들에는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더 나은 기분을 느끼려 애쓰지만 안타깝게도 공허한 쳇바퀴에 갇혀버렸습니다. 동기부여와 보상의 감정을 담당하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융은 이 상태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란 사회적 자아나 직함 같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고 가장 통합된 본질, 즉 진정한 나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의식과 창의성, 그리고 의미를 불어넣는 바로 그 핵심 말입니다. 융에게 중독이란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덜어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온전한 내가 되고 싶다는 무의식의 간절한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중독은 나쁘다. 그 마약이 알코올이든 모르핀이든 심지어 이상주의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공허함이라는 것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현대적인 중독 치료법이 한계를 보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치료하려 하지만 그 습관 뒤에 숨어있는 상처받은 한 인간을 만나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벽에 난 구멍을 급히 때우지만 이미 금이 가버린 기초는 외면합니다. 융은 지속적인 치유는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를 낼 때에만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두려워하며 애써 외면했던 내면의 부분들 말입니다. 사실 그 부분들이야말로 침묵이 아닌 따뜻한 인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가 너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억압된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그림자 안에 진정한 치유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칼융이 우리에게 단순히 이론만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지도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통합하기 시작할 수 있는 심리학적이고 영적인 도구들을 말입니다. 이 도구들은 애초에 우리의 도파민이 고갈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돕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는 단순히 쾌락을 쫓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목적과 하나가 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체적인 도구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현실적인 도구부터 영적인 도구, 심지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까지 모두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히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을 넘어 그 중독을 통해 당신에게 필사적으로 말을 걸어오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일 테니까요. 자,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고 삶의 더 깊은 차원을 여행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분이라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되며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의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독이 원인이 아닌 증상이라면 그 밑바닥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요? 도파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행어처럼 떠도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메신저로서의 도파민 말입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모든 작은 행동 뒤에 숨겨진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동기부여이자 기대감이며 보상입니다.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까톡 소리, 달콤한 디저트의 첫 한 입, 내 생각나서 라고 적힌 따뜻한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 몸에 도파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삶은 점차 잿빛으로 변해갑니다. 아무런 영감도 의욕도 없이 모든 것이 평평하게 느껴지죠. 바로 그때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도파민 고갈은 넷플릭스나 패스트푸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우리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착한 아이가 되어야만 했거나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거나 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욕구를 억누르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습니다. 융은 이것을 정신적 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일부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그 대신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을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이런 만성적인 단절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필사적으로 위안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술병에서, 다른 이는 연인에게서, 또 다른 이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그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행위를 통해 다시 느끼고 싶어하는 감정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좋으니 의미의 불꽃을 느끼고 내가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중독 그 자체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 도파민, 고갈 현실, 도피 행동 깊은 수치심, 그리고 더 깊어지는 공허함이라는 끔찍한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칼 융은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합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옴으로써 깨닫게 된다. 이는 당신을 아프게 하는 부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쪽으로 몸을 돌려 마주하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